유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데일리 TV 주최 특별대담 대한민국의 길 진중권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진행을 맡은 최재필입니다. 오늘 대담에 나서실 분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모르실 분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리고 의원님 한번 간단하게 인사 말씀. 예. 우리 진 교수님하고는 제 기억에는 한 20년 됐습니까? 100분 토론할 때? 그쵸, 한 거의 20년 됐습니다. 예. 그때 한번 토론해보고 그때 워낙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또 논리적이고 그래서 그때 토론할 때는 제가 아마 재선위원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영향이 상당히 저분한테 딸린다. 그런 느낌을 그때는 받고 참 당당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내 2년 전에 이제 유시민 노무현 전 이사장 이사장하고 MBC 100분 토론에서 통과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오늘 진중권 교수님만 통과하면 제가 후보 검증에 검증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예, 우리 홍준표 의원과는 사실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요. 왜냐하면 그때 CBS로 기억을 하는데 라디오 방송 끝난 다음에 딱 나오면 이제 옆에 허름한 구석에 그때는 실내에서 담배도 폈거든요. 그래서 소파에서 그때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때는 지사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셋이서 같이 이렇게 방담을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격이 화통하시고 또 그 후로 SBS 방송 진행할 때 여러 번 제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다 응해주시고 그래서 참 고마운 분이죠. 다만 이제 공적으로는 공적으로 너무 많이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아니 저는 부딪히고 하는 걸 껄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반성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수님처럼 이래 꼭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방으로 일삼는 그거는 대꾸를 안 하죠. 진 교수님이야 워낙 내공이 깊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들이 오늘 이 대담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담은 지금 녹화 방송이고요. 녹화 중계고 보시는 방송은 지난 목요일 3일 날 녹화가 된 것입니다. 이 단순한 근데 녹화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조금 약간 말도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라이브 형식으로 녹화가 해서 지금 라이브 형식 그대로 편집 없이 방송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담의 주제는 큰 틀에서 카테고리만 정하고 사전 질문지 전혀 교감 없었고요. 그냥 소위 말하는 날 것으로 그대로 그냥 두 분이서 토론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큰 틀의 주제는 이 준중권 교수님 이 책인데요. 이 책의 보수를 말하다. 이 책에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를 나눠서 보수의 시대 정치인이 왜 놓쳤는지 그리고 시대 정치인을 되찾기 위한 방법, 보수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진중권 교수가 내놓은 제안들이 있습니다. 싸움의 기술들 그런 부분을 다루고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지금 현재 현안들에 대해서 진 교수께서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홍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빠질 예정입니다. 근데 리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게 진 교수 책을 다 완독을 하신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 교수님은 워낙 좌우 가리지 않고 비판자적인 입장에 서기 때문에 저 책은 보수 정당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책자이기 때문에 저는 보고 공감하는 점도 있었고
일부 교수님이 오해하고 계신다. 그런 점도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해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 그 교수님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고 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온라인에서 몇 번 설전을 나누셔가지고 상당히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고 계신데 교수님 이제 그럼 저는 빠지고 교수님께서 편하게 질문도 하시고 또 답변도 들으시고 한번 그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홍보 기사를 좀 냈었거든요. 의외로 근데 2030 세대가 엄청나게 댓글도 많이 달고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젊은 층들이 정말 보수 정당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의 길 그리고 교수님 책에 쓰셨듯이 새는 양날개에서 날 수 있으니까 그 균형감을 한번 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토론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저 교수님께 한번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교수님 편하게 하십시오. 예, 제가 책을 쓰긴 썼는데 사실 제가 보수 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쓰고 나서 내가 그쪽에 있어서 그분들의 정서라든지 그분들의 사정을 조금 더 깊이 이해했다면 훨씬 더 좋은 책을 썼을 수 있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시각도 필요하지 않는가. 쉽게 말하면 바깥에서 보수를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고 또 바깥에 있는 이제 국민의힘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하기를 바라고 있느냐 그런 시각을 또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민주당을 신나게 비판을 했는데 애정을 가지고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비판하는 게 저는 그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공격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김태흠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번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다가 이제 막 그 비판을 해놨거든요. 막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기도 그 말을 했는데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알 것 같다. 고맙다.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는데, 그때 내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저야말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게, 저는 그게 진보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가 보수다워지고, 진보가 진보다워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리버럴 정당의 모습을 되찾고, 정의당이 원래 갖고 있었던 진보적인 정당의 성격을 좀 더 급진적인 정당으로 변모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한테 뭐 이렇게 아니 그 대표님이 나보고 뭐 갑자기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수 언저리에서 얼쩡거린다. 저 얼쩡거리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아무데도 얼쩡거리지 않고요.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는데 다 거부하고 있고 실제로는 아실 겁니다. 저한테 인터뷰 수없이 요청했지만 제가 다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뭐 원래 제 철학이 그런 사람은 아니고 지금도 떠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정치적 글쓰기도 이제 접고 제 원래 본업으로 돌아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인신공격성이 아니었는가?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사실 정치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그 방법이 인신공격입니다.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요청을 그렇게 썼는데 정치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신공격입니다. 저 정치인도 아니죠. 아니 정치인 아니더라도 가장 그 비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인신공격인데 인신공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막말 프레임이라는 것도 결국 그겁니다. 옛날에는 그 사실 이것보다 더한 요즘보다 더한 막말이 난무했어요. 난무했는데도 그때는 그것을 막말 프레임으로 몰아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탄핵 대선 때부터 막말 프레임을 등장시켜 가지고 이제는 정치인이 조금 이상한 말 해도 그걸 막말 프레임에 다 몰아넣어 버리니까 요즘 참 말하기도 겁나고 그리고 인터뷰하기도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는 솔직하게 이제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또 그 말 중에서 말을 꾸미지 않고 소박하게 내뱉는 이런 말을 막말로 몰아붙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자기한테 거슬리면 막말이라고 이제 덤비니까
요즘은 그 말하기 굉장히 힘이 들죠. 근데 정치하기도 힘들고. 그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도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장애인 의원 앞에서 완전 미쳤어, 정신병이야라고 했더니 바로 딱 나오더라고. 그거 그 아픈 분들에 대한 차별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또는 소수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했는데 사회적 감수성이 예민해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옛날처럼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느낄 게 아니라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되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민감해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렇거든요. 사실 그때도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인터뷰할 때 참 좋았던 건 뭐냐면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이렇게 우리 홍 의원께서는 직설적이세요. 그래가지고 속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질문하면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뭐 이래다가 도망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딱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이 탁탁 나오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제 성격도 좀 그렇고 그랬는데 그 성격 좋은 성격이지만 막말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막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의원님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가리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막말이 나왔는데 막말이라는 건 그 사전적 의미는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말이 사전적 의미는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인데 사실 막말을 정말 이거 막말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막말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하는 말들인데 그걸 막말로 포장을 해버리니까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막말이 아니고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이다. 그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예. 자기 편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결국은 자기 편들은 다 이미 설득당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편한 것만 보려고 하고 그다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보통 정당의 핵심 당원들인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막말을 했을 때 거기서 지적하는 그 부분에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일단 막말이나 형식 자체에 짜증을 내니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보수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기 주관성 안에 갇혀서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을 못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다음에 성공했던 건 그 사람들은 그걸 알거든. 그다음에 거기서 뭐까지 하냐면 연출까지 한단 말이에요. 탁현민 씨네 식의 연출까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는 저는 승산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기는 방법, 거기서 싸움의 기술이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거죠. 예. 네. 진짜 두 사람하게 이제 나가서 잘 있고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고 바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저는 이제 홍 대표께서 그 전 대표께서 저기 국민의힘에 보수당에 이제 복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준석 열풍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물결이 있는데 그런 변화의 물결이 있고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김종인 비대위 체제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의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장 결정적인 장면도 뭐냐면 저를 불러다가 제가 가가지고 막소리 했잖아요. 뭐 뇌가 없다라든지. 근데 그런 비난을 했을 때 그걸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를 열었구나. 그런 변화가 조그만 변화들이 쌓여서 이번에 아주 좋은 계기를 만나서 LH 사건 만나서 터진 게 이제 재보선의 그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보수층이 이제 승리 공식을 습득한 거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잘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홍 대표께서 이제 오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옛날 모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강한 의구심 내지는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세력이 형성될 텐데 그 세력이 예를 들어서 당에서 벌어지는 쉽게 말하면 지금 보수가 보수로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 보수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많은 경우에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수가 변하려고 하면 저건 보수가 아니야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경향이 사실 당의 혁신을 가로막는데 그런 경향에 그 홍 대표께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사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공적으로는
그걸 인정해야 되지 않으실까. 예. 특히 이제 그 나이가 들면은 이분답고 뭐라 그래 지갑을 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것은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홍 대표님도 그렇고 원로들께서 이제는 좀 물러나셔서 젊은 리더십들을 세우고 그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굉장히 미숙할 거 아닙니까? 그걸 옆에서 그 오랜 경험으로 이렇게 보좌를 해주면서 그들의 단점을 커버해주고 해서 보수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예. 사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복당 문제만 하더라도 저 개인적인 입장부터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당에 들어온 지가 이제 26년 됩니다.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불가피하게 출마를 위해서 나갔던 것도 그건 황 대표 측에서 홍준표를 제거해야지 대선 자기 대선 가도라든지 당의 위치가 공고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2달 동안 지역구를 3번이나 쫓겨다녔어요. 쫓겨다녔는데 교수님이 이제 대구 가서 왜 정치하냐? 그게 앞마당 아니냐? 근데 사실 대구라는 데는 이 국민의힘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이죠. 거기에 무조건 지지층만 모여 있는 데입니다. 무소속이 되는 데가 아니에요. 되는 데가 아니고 왜 대구 가려고 했냐? 대구라는 데 가면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민주당한테 절대 이거는 어부지를 주지 않는다. 내가 떨어지더라도 우리 당 출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구를 간 거고, 두 번째 대구 12개 지역구가 있는데 그 지역구 중에서 왜 수성을 갔느냐. 11개 지역구는 제가 같이 데리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다 출마를 해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제가 후배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하고 경쟁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수성을만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제가 갔을 때는 경선만 원외들끼리 논의가 됐지. 제가 거기 출마하겠다고 하고 난 뒤에 29일 전에 했어요. 22일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경선으로 한 후보가 이인선 후보가 이제 돼가지고 이제 선거를 했는데 그런 뜻으로 대구를 갔고 그게 앞마당은 무소속 앞마당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에 25석이 있는데 그래서 24석을 전 지역을 석권했어요. 소위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전 지역을 석권했는데 거기서 중진들을 빼고 그냥 생면부지의 사람을 집어연줘도 압승을 했어요. 다. 그런데 수성을에서만 이제 제가 가서 겨우 한 3% 차이로 제가 이제 이겼는데 그런 이제 배경이 좀 있었고 저도 지난번에 출마 여부를 망설였어요. 여기서 정치를 접느냐. 여기서 접고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느냐. 그걸 상당히 한 2, 3일 망설였어요. 망설였는데 내가 아직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할 일이 남았을 것이다. 그 생각으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이제 대구 시민들이 이제 당선시켜줬다는 게 그게 첫째고 두 번째가 복당을 안 하고 무소속으로 1년을 있었는데 무소속으로 1년 있은 거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개인적인 악연입니다. 93년도 봉황은행 사건 때 개인적인 악연으로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 있을 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시자마자 내가 바로 복당 신청을 한 거고 세 번째 복당을 안 하면 그럼 뭘 할 것이냐. 그럼 민주당을 갈 수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소속을 이래 해보니까 정치적인 의미도 없고 그래서 당으로 돌아가서
대선에 내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뜻을 지금 당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옛날로 돌아갈 거 아니야. 나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세월이 지난 만큼이나 사람도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밖에서 1년 여야를 보던 그 시각도 과거처럼 하나의 집단 속에서 상대 집단을 매도하던 그런 시절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 뜻이지 제가 돌아가서 또 당을 옛날로 돌리고 지금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 그 뜻입니다. 저는 그 지난번 총선 때 얘기인데 정말 암울했는데 그때는 황당하더라고요. 보수 측에서는 뭐 이길 거다, 압승할 거다 막 이렇게 막 유튜브 보고들 있고 저쪽에서는 벌써 180석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180석 그 유시민이 터지잖아요. 저렇게 과학적으로 정치하게 하는데 이쪽에서는 앉아가지고 음모론 뭐 개표 조작설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암울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저는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홍준표 홍 전 대표님도 그러시고 저는 그때 던졌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 가장 어려운 지역구에 가서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헌신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을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도 항상 개인적인 갈등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김종인과의 개인적 갈등 그게 아니라 선당 후사잖아요. 당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그리고 또 전직에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솔직히 굉장히 제가 실망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돌아오실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컨텐츠거든요. 제가 이 책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보수가 이제 콘텐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보수를 버텨왔던 그 콘텐츠가 시대착오가 돼서 보수가 메시지를 못 낸 지 벌써 20년 가까이 돼요. 그러다가 망한 게 사실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명박은 옛날에 박정희식 고도성장 얘기하다 망한 거고, 그 다음에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그 상부구조, 정치적인 상부구조마저도 3공으로 돌렸다가 결국 탄핵당한 거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옛날에 박정희 시절 그리고 사실 전두환하고 노태우 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를 진전시키는 게 있었다고 보수가.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새로운 콘텐츠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나서서 한번 대선에서 선택을 못 받으셨으면은 저는 이미 국민의 선택은 내려졌다고 볼 거거든요. 그 이후로 새로운 메시지를 내신 것도 없는데 지금 들어왔을 경우에는 결국은 TK 중심으로 해서 깜짝이야. 그랬을 경우에 그게 뭐가 되냐면은 이제 구심점이 되고 본인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잠시 마이크가 떨어져서 마이크 한번 다시 채워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게 뭐 켜져 꺼져 이게 왜 안 되잖아요. 이걸 나 이걸 다룰 줄을 몰라서 다룰 줄을 몰라가지고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스마트폰 쓴 지 1년이 좀 안 됐습니다. 저도 이제 016번을 알고 있었는데 네. 됐나요? 백업은 다시 돌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보수가 이렇게 괴멸 상태에 빠졌었던가 요즘 조금 회생하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리고 다시 회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텐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네. 이 책에다 다 썼는데 우선 지난번에 이제 왜 험한 지역구 안 가냐 그 말씀은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당에서 수도권 험한 지역구 가라고 언론 플레이만 했지 저한테 전혀 제시한 게 없습니다. 끝까지. 두 번째, 왜 내가 경남 창녕 내 고향으로 갔냐. 국회의원 대부분 고향에서 출마합니다. 저는 그 사이에 국회의원 할 때는 전부 서울에서 했어요.
소위 동대문 을은 험한 지역구입니다. 송파갑을 처음 나갔을 때 96년 나갔을 때 거기에 11, 12, 13, 14대가 전부 야당이 되던 지역구입니다. 제가 가서 16년 만에 여당으로서 처음 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동대문 갔을 때도 거기는 철저한 야당, 우리 당하고는 험지입니다.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내보내면서 험지에서만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당에. 국회의원 정치 마지막이 것이다. 나도 너희들처럼 고향서 마지막에 국회의원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고향을 내려갔던 것이고, 거기 안 된다고 해서 그럼 김두관 그 의원이 나오는 내 양산 연고 없으니까 민주당 성지가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성지라니까 그거 가겠다. 또 거기도 나중에 여론 환경이 좋아지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컷오프 당하는 바람에 고민하다가 이제 우선 대구로 갔다. 아까 그 말씀 드렸고, 두 번째, 지난번 대선 졌으니까 이제 물러나야 될 것 아니냐. 난 그 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난번 대선은 내가 나가고 싶어 나간 게 아니고 그때 당 지지율이 4%였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그때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당이 대선 후보를 낼 수가 없어요. 내가 경남지사를 하고 있었는데 임명진 위원장이 창원을 찾아왔습니다. 당이 소멸될 지경이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도 나가가지고 당의 명맥이라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 대선 때는요, 교수님 탄핵 대선 때는 당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당의 당직자들이 출근을 안 했어요. 평일날도 6시 되면 다 퇴근해버렸어요. 정책위에서 대선 공약을 만들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신문에는 교육 분야 공약가 공란으로 나간 일이 있어요. 이건 대선에 내가 나가서 내 수차례 이야기하면 당선되려고 나간 게 아니고 당 소멸 방지용으로 나갔던 겁니다. 당이 그 당시에 지지율 4% 끌고 당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불가피하게 내가 20년 이상 있었던 당인데 이게 어떻게 소멸되는 걸 볼 수 있느냐. 유지라도 해야 되겠다. 나는 그때 지난 대선 때 나갔을 때 15%만 받으면 좋겠다. 대선 자금 우리 그걸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난 대선 때 그 문재인 그 안철수 후보보다 내가 우리 당 대선 자금은 150억 덜 썼습니다. 그리고 TV 광고 44회 해야 되는데 11번밖에 안 했어요. 어차피 떨어질 건데. 대선 자금 돌려 못 받는다고. 15% 안 나온다고 그 돈 빌려준 국민은행에서 매일같이 여의도 연구소 올라와가지고 지지율 체크를 했어요. 15% 안 내면 돈 떼인다고. 그런 대선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대선에 제가 대타로 나와가지고 그걸 한 걸 한 번 평가받았으니까 니 나가라. 나는 그게 말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 괴멸됐던 당을 살렸다. 그거로 처음에 대선 후보 그 여론조사, 출구조사 발표할 때 내 24% 이야기 하길래 내가 정말로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제 당이라도 살렸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전부 그런 사정을 전부 없애버리고 니는 한번 떨어졌으니까 나가라. 문재인이는 두 번째 된 거 아니야? 그러면 DJ는 네 번째 됐어요. YS도 두 번째, 세 번인가 됐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좀 다르다. 시대 정신이 바뀌면 그 시대 정신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정립할 수도 있지 않느냐. 특히 DJ 같은 경우에 제 질문은 DJ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세 번, 네 번 떨어지고도
다시 나와서 국민들의 심판을 다시 받을 기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난번 대선에 나와서 떨어졌으니까 막 니는 들어가거라. 난 그거는 저는 납득이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 정신이 예컨대 독재 시대랑 싸우다가 겨우 한 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도전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이미 정권이 왔다 갔다 한 상황 속에서 저는 올바른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총선 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좀 없는 것 같고 모든 걸 좀 너무 개인적 관점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밖에 있는 나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황교안 대표한테 지금 빨리 그냥 종로 나간다고 해라. 머뭇거리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원로들이 자꾸 그거 가지고 어디 가느니 마니 투닥투닥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또 당원이라는 건 말입니까? 말하면 러시아 말로 빨치산이에요. 나는 정의당 당원인데 당원이다라고 하면 일단 선당 후사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이런 게 참 없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제가 지금 질문의 핵심은 이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보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콘텐츠가 낡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소구할 수가 없는데 그 콘텐츠를 어떤 콘텐츠를 갖고 계신가? 그러니까 과거의 보수는 어떻게 잘못됐다고 보시고, 그러니까 나 홍준표는 이번에 대선 나가실 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콘텐츠로 국민에게 호소를 하겠다.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당을 어떻게 우선 살릴 것이냐 그 고민이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도 내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지난 황교안 체제 들어오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당에서 저하고 의논한 일이 없습니다. 전임 당대표 했다.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황교안 체제에서는 나하고는 당의 어떻게 진로라든지 당의 모습에 의논한 적이 없어요.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어요. 지난 총선 때도 최소한 황 대표나 당의 지도부가 전임 당대표를 했으니까 총선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라도 해줬으면 괜찮은데 사실 책임지고 지방선거 때 책임지고 나간 입장에서 제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하는 거는 참 그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정도로 나는 배짱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끝까지 당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없었어요. 일체 대신 들려오는 이야기는 홍준표는 어떤 식으로든 이 기회에 제거한다. 막 그 생각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자 컨텐츠가 나갔다. 그건 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 게 시대 정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화를 했고 이제 민주화가 다 됐다고 나는 봅니다. 사회학 분야에서. 그 다음 가야 할 곳은 이제 나는 선진강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가 무장평화 상태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나라 전체가 작지만은 그건 나는 선진강국 시대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고 내가 삼선 때부터 늘 선진강국 시대에 적합하게 좌우 대립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젠 선진국으로 가야 되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체제나 이거는 선진강국으로 가야 된다. 정권만 잡으면 과거 정권 잘못 따지는 데만 세월 다 보내다가 어느덧 임기 말이 온다. 그래서 미래 전략실을 만들자.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지. 그걸 만들지 않고 정권만 잡으면 상대 집단을 괴멸시키는 데만 전념하는 그 정권의 연속이 지금 몇 년째냐. 민주화되고 난 뒤에. YS 돼갖고 과거 정권 그거 했죠.
DJ가 유일하게 과거 정권에 대해서 보복 안 한 사람이라고 나는 봅니다. 실제로 그때 나 정치했고. 그런데 어느 대통령 들어오면 꼭 그런 짓을 해왔거든요. MB 들어와서 보복 안 할 줄 알았지만 보복이라기보다도 결국 노무현 대통령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보복을 또 문재인 대통령 돼가지고 그 한을 또 이번에 또 풀었잖아요. 무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특히 단임제 대통령은 자기가 당선된 날부터 대한민국 장기적인 미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대통령도 이 미래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준비하는데 좀 역점을 두는 게 그게 대한민국 나아갈 길 아니냐. 그 생각으로 내가 지금 요즘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젊은 층들 분노하는 것도 조국에 분노하지만 사실은 뭐 검찰 개혁이니 아니면 뭐 보복이니 이런 것들도 그분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가는 거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검찰 수사가 좀 가혹한 측면이 있지만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가혹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공직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에 나서려면 평소에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분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나온 건 바로 뭐냐면 국민들이 사실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단지 뭐 입시에서의 불공정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실하게 일만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그걸 저축을 하게 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걸로 언젠가 집을 사고 빚을 좀 지지만 집을 사고 한 10년, 20년쯤 지나면 다 그 빚을 갚아가지고 내 집이 되고 근데 이런 꿈이 계층 상승의 꿈이라는 게 이제 깨져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불만들을 근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 한국의 뭐 사회 구조가 경제 구조가 이래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걸로 지금 터트리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조국, 저거 포창장 뭐 등등등. 이걸 좀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대 정신을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고 다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만 좀 반응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예. 공정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뭐 과정은 공정하고 뭐 결과는 정의롭고 기회는 평등하고 좋은 말 다 했어요. 그거 알고 보니까요. 네, 취임사에. 다른 사람이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말 처음에 취임사에 할 때 정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듣자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여기 얘 글 못 쓰니까 좀 써줘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대로 나왔대 고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키지도 못할 얘기를 한 거죠. 그 처음에 그 이야기 할 때 이야 진짜 말 좋다. 응? 그런데 그게 깨진 게 조국 사태가 이제 극명하게 그게 드러났거든요. 극명하게. 이게 공정이라는 게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시대에 공정이 화두가 되느냐? 그거는 조국 사태가 일어나자 공정의 화두가 된 것이지 사실상 공정 화두라는 건 해방 이후부터 양반과 그러니까 반상체제가 무너지면서 공정의 화두라는 게 그거는 사실상 사회주의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조국 사태 때 이게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야기를 할 때도 한국 사회에 공정한 사회가 안 되도록 만든 것은 난 첫째 입시제도라고 봅니다. 입시제도. 입시제도가 입학사정관제도 그 다음에 정시가 아니고 수시제도 그렇게 하면서 소위 가진 자들의 자식만 유수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거든. 옛날에는 그 연합고사 치고 본고사를 보든지 물론 그 과정에서도 가진 자들은 부자들은 그 특별한 쪽집게 가야도 하고 이런 경우가 다 있었겠죠. 불공정하다. 그건 자기가 태어났는데 없는 집에 태어났는데 그건 어쩌겠어요. 그래서 입시의 불공정이 한국 사회에 가장 잘못됐다. 그 입시의 불공정 해소하는 거는 내가 지난 대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100% 정시로 바꿔야 된다. 연합고사 한 번 보고 한 번 봐서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두 번 보고 두 번 본 중에서 잘된 성적으로 100% 정시로 뽑아야 된다.
입학 사정관제도 그거 스펙 안 쌓은 사람들, 못 쌓은 사람들 그 들어갈 길이 있냐? 그리고 내신제도 난 이것도 반대한다. 내신제도 때문에 전교조가 교육 현장을 장악했다. 학생들을 조종하고 장악했다. 그 내신제도도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100% 연합고사 보고 거기에서 들어가면 그 시비 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 그 교육제도도 만들고 지금 사법제도도 한번 보세요. 사법제도도 난 로스쿨 반대했어요. 노무현 시대 만들었는데 로스쿨 반대했어요. 이거 로스쿨 만들어가지고 로스쿨에는 그나마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서 로스쿨 졸업을 해도 인류로 보면서 안 뽑아줍니다. 인류로 보면서 뽑는 사람들은 뒷백이 든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뽑아야지 그 사람들 아버지나 부모들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뒷백이 든든한 사람들의 자제들은 로스쿨 졸업하면 인류로 품에 들어가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류로 보면서 안 뽑아줍니다. 또 자기 아버지가 검사장이나 법원장 한 사람들은 전 검판사로 우선 임용이 되는 게 지금 로스쿨 제도예요. 그것도 다 폐지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사법시험 제도로 독학해서 될 수 있고 이런 제도로 바꾸고 또 외교부 공무원 뽑는 것도요. 국립외교원인가 만들어가지고 그 출신들을 지금 뽑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외교관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의학에 나간 사람. 그러니까 신분 세습 제도로 바뀌었다 이게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에서 이제 나아가서 신분의 대물림 사회로 바뀌고 또 최근에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젊은이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희망이 없어져 버리죠. 희망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13평짜리 아파트 들어갔고 전세 들어갔고 그거 하나 사다가 조금 그 24평짜리로 키워가다가 45평짜리 가다가 이런 식으로 키워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게 제세공간금 세금 이것저것 다 떼버리면 34평 아파트 살아가지고 24평 아파트를 못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세제가 불합리하고 또 이 정부에서 내세우는 게 부동산 정책 중에 거의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는 그 부동산 정책을 계속 사용을 하니까 이게 부동산 공급이 안 돼요. 재건축도 좀 프리하게 풀어버리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하는 이익금을 네가 국가에서 환수하고 재건축은 몇 천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아니 내 집 허물고 내 집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국가에서 왜 규제를 하느냐. 마음대로 하게 해줘야지. 근데 이런 식으로 나라를 전부 통제사회로 경제를 통제사회로 몰고 가니까 부동산이 폭등하고 부동산 저거 안 잡힙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안 잡힙니다. 세금을 아무리 부과해 보세요. 그 세금이 소유주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정가가 됩니다. 세입자나 이쪽으로 다 정가가 됩니다. 소유자가 자기 세금 자기 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정책도 전부 바꿔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좀 꿈과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저희들이 대학 시절에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졸업을 하면 취업할 자리가 대기업에 서너 군데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고 골라서 갈 때입니다. 그때는 한국 경제가 팽창할 때고. 그런데 지금은 대학 졸업해도 지방대생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거의 막 실업자는 내몰리고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디로 몰리냐. 부동산 갭 투자로 몰렸다가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비트코인으로 몰렸다가 또 주식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를 또 다시 재개를 하면서 그거는 기관 투자가들이 그 개미 투자자들을 소위 피를 빠는 그런 제도거든. 그 제도를 다시 시행하면서 젊은이들이 그것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 이거예요. 옛날처럼 활기차고 자유로운 사회로 안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국가의 기능이라는 게 최소한이 거쳐야지.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간섭하고 해야 되겠다. 이거는 옳은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과거에 그 보수에서 늘 하던 얘기에서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사실은 한국 사회라는 게 해방 직후에 가장 평등한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전쟁은 그냥 잿더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종 회장도 소 한 마리 판돈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기회가 평등했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90년대부터 이미 그 미학과 애들 들어오는 애들 보니까 우리 때랑 다르더라고요. 10년 사이에 다 아버지 직업이 변호사, 의사, 교수 막 이렇게 딱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딱 변해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때 이제 그 10년 차이 나는 후배랑 얘기할 때도 야 그래도 인간은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걔가 정색을 하더니 아니요 저는 평등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는 가난하게 산 사람을 못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지위를 누리는 걸 자기 아버지가 능력이 뛰어나서 누리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고 사실 그때 제가 이제 정치적 사유를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뭐 부동산 공급도 사실은 그 민주당 정권에서 한 거예요. 사실상 그 유승민 의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급 정책은 사실 민주당 정권에서 다 해왔다. 근데 그 혜택은 보통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보수당이 만들었다. 보수당이 먹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라는 거죠. 부동산 하나 사고 팔면은 그렇거든요. 저도 아파트를 사는데 그 연트럴 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사라더라고.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난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빌라를 샀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몇 억이 올랐더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건물을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이 10억이 되는데 나도 굉장한 고소득자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거든요. 유리지갑이고. 근데 20년 동안에 그 돈을 못 모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집을 하나 살고 파는 걸 가지고 그걸 하실 때 근로소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놔두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것만 그런 불로소득은 어떤 식으로 국가가 환수해서 그 갭을 메꾸는 데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걸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뻔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뉴타운도 기억나시죠? MB 때 뉴타운 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뭐 맘가 풀어졌다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꾸 좌파 이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갖다 정말 좌우를 떠나가 사회적 문제로 보고 그걸 해결할 때는 때로는 때로는 우, 때로는 저는 공급 정책하고 이 환수라는 정책이 왜 충돌을 모순인지를 모르겠거든요. 둘 다 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합의를 보면 되는 건데 그 부분 또 좌파 이념, 사회주의 이렇게 나가게 되면 사회를 갖다 정책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 본다는 거고 저는 그럴 때는 믿지를 못해요. 이번에 윤희숙 의원도 그 책 보니까 사실 제가 그 책을 받았더라고. 내가 왜 안 읽었느냐. 제목이 좌파예요. 난 그런 책 안 읽거든요. 이건 뻔하다. 아이디올로지 레이든 돼 있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로. 그래서 난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게 이제 보수가 말하는 화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느끼기로는 콘텐츠가 하나도 안 변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좌파우파를 정치를 하면서 좌파우파의 가치 기준을 그래 봅니다. 좌파라는 사람들은 평등을 최고의 정치 가치로 보고 우파라는 사람들은 자유를 최고의 정치적인 가치로 본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면서 좌파를 나쁘다고 생각해 본 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면 좌파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큰 딱지 붙이는 것처럼 싫어하는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반값 아파트 법안을 한번 여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원내대표 때 통과를 시킨 일이 있어요.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입니다. 그 반값 아파트라는 법안. 근데 그거는 좌파 정책이에요. 또 국적법을 한번 통과시킨 일이 있어요.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이 소위 가진 자들이 자기 자식의 병역 면탈을 위해서 해외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국적 취득하고 18살 이전에 국적 이탈케 하고 그 병역 면탈하고 그러고 난 뒤에 대학 졸업하고 들어오면 우리나라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군대는 3년이었어요. 3년 일찍 사회 진출하고.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것도 국적 이탈의 자유제한입니다. 과도한 제한이라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나는 좌파 법안을 통과시킨 일이 많습니다. 내가 만들어가지고. 또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한국 법제에 처음 도입한 게 2010년도 제가 했습니다. 그 법제 도입하고 난 뒤에 재벌기업이 자기 그 협력업체에 기술 탈취를 못하게 됐죠. 그 당시에는 재벌기업이 기술 탈취를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평생 그 사업으로 개발했던 신기술이 몽땅 뺏기고 망하는 업체들이 많았으니까요.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한다. 일종의 이거는 유럽식 좌파 법안입니다. 나는 정치할 때 좌파 법안 많이 사용했어요. 많이 도입을 하고. 기본적으로 교수님,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자유경제질서입니다. 자유시장적 경제질서입니다. 119조 제2항이 경제민주화입니다. 2항에 보면 이거는 보칙적인 조항입니다. 국가가 부가 한 군데 심하게 쏠릴 때 국가가 최소한 관여를 하라는 조항이거든요. 이게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10년 이상 전부터 지금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러가지고 보칙이 원칙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 헌법을 보면 경제민주화는 보칙에 불과해요. 보충적 원칙에 불과해요. 주원칙은 자유주의 경제 질서입니다. 그게 충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경제 민주화를 가지고 그 공약을 가지고 당선된 게 누굽니까? 박근혜 저거잖아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표가 그거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집권할 때는 사용한 말을 남들이 사용하게 되면 좌파고 뭐 아니, 이렇게 하면 나는 그걸 그게 좌파 내가 정책 아닙니까? 아니 네. 교수님 그게 좌파 정책이 아니고 우리 헌법 내에 아니, 예정되어 있는 헌법 건 내에 예정되어 있는 말은 뭐 국가의 최소한의 관여를 하라는 조항이 경제민주화 조항인데 이게 국가가 모든 점에 관여하는 조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헌법 원칙이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가 첫 번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부가 너무 한 군데 쏠릴 때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하라는 조항이 그 조항을 갖다가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우리가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김종인 위원장을 데리고 와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헌법원칙에 충실한 이야기예요. 헌법원칙에 충실한 이야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왔던 시절의 경제정책은 내가 보건대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MB하고는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뚜렷한 실적은 없고 경제민주화 공약부터 일단 당선된 다음에 갖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삐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반감을 갖게 됐던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자유시장 경제는 전 세계에서 북한 빼면은 북한하고 쿠바 빼면은 심지어 중국도 자유시장 경제거든요, 거의. 중국은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만 해도 시장 경제란 말이죠, 이미.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 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체제를 위협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심지어 보수 정당에서도 경제 민주화를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시장 경제라는 게 그분들이 믿는 것처럼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절된다. 이게 신화거든요. 미신이고 폴 크루건이 그런 말 얘기하죠. 시장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에도 지금 전 세계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질서를 채택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벌어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 경제를 축으로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게
사실 모든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형태거든요. 아니, 지금 그대에서 그 우리나라 헌법원칙도 그래요. 그렇죠.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원칙적으로 이게 건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원의 배분이 왜곡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규제와 조정에 들어간다. 지금 그게-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임금 격차 심해지고 그다음에 임금 격차 가지고는 이번 정권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정책은 아니거든요. 분배 정책인데 문제 소득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실제로는 이게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격차는 자산 격차라는 거잖아요. 아까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20년 동안 번 돈을 누군가는 하루 만에 벌더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고 그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실력주의거든요. 시험, 사법고시를 부활해야 된다. 그다음에 입시도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 그 입시에서도 이미 이 사람들이 다 가진 자들의 자녀들이 다 했거든요. 아마도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저거 얘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조국과 같은 뺀질이 들어와서 그마저도 왜곡시켜버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옛날 문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해법이겠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누구나 하버드 갈 수 없어요. 누구나 서울법대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못 가면 어때? 공부 좀 못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난 열심히 일하고 싶어. 그 다음에 나는 정말 내 일을 잘해. 그럼 내가 왜 경제적 보상을 못 받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이거 입시를 갖다 공정하게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조민 문제는 서울대 생각해봐서 대한민국 학생들 중에서 의전원 가는 학생이 몇 %예요? 2%도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걔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99%의 이 허탈감들, 이 좌절감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예. MB 있을 때 마이스트고를 만들었어요. 마이스트고를 만들어가지고 마이스트고 출신들은 거의 취업이 다 됐습니다. 그 이제 기술 교육을 했죠. 대학을 맹목적으로 안 가도 마이스트고 취업해서 이제 자기가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다 차지했어요. 근데 MB 정권 끝나고 난 뒤에 마이스트고가 사실상 무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더 했고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을 간 자질과 능력이 되는 사람이 대학을 가고 나머지 자질과 능력이 안 되면 마이스터고라든지 자기 직업전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차지해야지. 저는 생각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경쟁에 이긴 사람이 자유로운 경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소위 좌파의 평등 이념을 그걸 산술적으로 전부 적용을 해가지고 내 아버지는 청소부인데 너 아버지는 왜 사장이냐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시도 옛날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고 그게 가장 공정한 입시 제도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가장 공정한 입시 제도다. 대학 입시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 공정하다라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은 모든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민 같은 애들 뭐 이런 게 애들이 있겠죠.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시스템 전체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건 과정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교육의 문제인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 부분이거든요. 이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1%예요. 나머지 99%는 루저가 되거든요. 이게 대다수의 국민이고 왜 자꾸 1%만 보냔 말이죠. 사람이 젊은이가 죽었는데 왜 한강에서 술 먹다 죽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아니 컨테이너 박스에 깔려 죽은 젊은이들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진지하게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보게 되면 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사법고시, 그다음에 의전원 보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 그다음에 경쟁. 근데 그 경쟁이 그럼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거든요. 왜냐? 다 뽑아보면 다 그 아버지 집안 좋은 애들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저는 생물학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나 나올 때는 다 평균적으로 같은 IQ를 갖고 나왔는데
왜 결과적으로는 얘들만 뽑히냔 말이죠. 그럼 경쟁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0명이 경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0명이서 경쟁하는 거라는 거. 나머지 90%는 배제가 된 상태에서 이걸 교정하려는 게 사회주의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여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구의 절반은 50%인데 국회의원도 보세요. 다 100% 거의 100% 남자잖아요. 결국은 뭐냐 이건 경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50%를 구조적으로 배제해 놓고서 나머지 50% 내에서만 경쟁하는데 그럼 퍼포먼스가 떨어지죠 당연히. 저는 이건 사회주의적인 게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거라고 보고 이거야말로 공정한 시장 경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장을 팔면서 시장을 내세우면서 이 기존의 구조 자체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경쟁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에서 난 이건 진짜 보수주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데 네. 세상을 경영하거나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모두 공정하거나 또 모두 같은 조건 하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환경도 있고 또 힘든 세월을 보낸 사람도 있는데 그 속에서 남들보다도 아버지를 잘못 만났으면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지금 보면 말씀하시면 또 개인에게 돌리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무슨 정책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것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꿈은 없습니다. 다만 지향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향 그런 사회를 지향하느냐 되도록이면은 지금 우리가 다 불완전하지만 적어도 조금씩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1mm씩이라도 그 사회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지향점 자체가 다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개인 니들이 더 노력하라는 얘기잖아요. 네가 아버지 잘못 만났으니까 더 노력하라. 저는 이것은 보수주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현 제도가 지금 불공정하니 제도 시스템은 공정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개인이 노력을 해서 그걸 성취를 해야지 개인이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하지 않고 그걸 모든 것을 사회 시스템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의원님. 모든 개인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더 노력을 합니까? 편의점에서 김밥 먹고 쪽잠 자고 어떻게 더 노력을 해요? 아니요. 다 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분들이? 그 뜻이 아니고. 아닙니다. 젊은 애들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하고 있고요. 그놈의 공무원 시험에 지금 경쟁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대 1이에요. 9급에. 앉아가지고 그 노량진에서 그 컵라면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고시학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가지고 노력해라? 아니 교수님 구급 공무원이 10대 1이라는 사회는 이건 잘못된 사회입니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야죠. 민간에서 일자리가 풍부하면 구급 공무원은 진짜 충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사회죠. 민간의 일자리를 다 없애놔놓고 어떻게 공무원 그 안정이 보장되는 공무원 구급 공무원 제 기억으로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구급 공무원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 구급 공무원 시험 다 봤어요. 대졸자들은 구급 공무원 시험을 아예 안 봤어요. 그때 대졸자들은 7급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그럼 지금 구급 공무원 시험에 대졸자들이 그래 몰려드는 거는 민간에 일자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젊은이들이 졸업하고 갈 자리가 없으니까 구급 공무원이라도 하자. 그 사회가 얼마나 불행하고 잘못된 사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사회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볼 때는 그러니까 일자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차별이 된다라는 거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차별을 받고 정규직 비정규직량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작업장에서 똑같은 라인에서 일하는데 한쪽은 100이고 한쪽은 60, 70밖에 못 받고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이제 바로 잡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지 무슨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뭐 저는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인문학이 정말 재능이 뛰어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주 한 몇 년에 한 번씩 보는 친구입니다. 불러다 놓고 미안한 얘기지만 네가 인문학에 재능이 있다. 공부를 해라.
근데 알지? 인문학 해가지고 밥 못 먹는 거, 운송한 거. 하지만 네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난 선생으로서 너한테 알려준다. 그리고 네가 공부를 하겠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뒷받침까지 큰 건 아니다 하더라도 어학학원 다닐 때 왜냐면 영어나 외국어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다 어떤 딸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아시면 공무원 시험 볼래요. 그러니까 이때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젊은이들이 우리가 이 애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건 맞아요. 그 정책이 맞아요. 그러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은 쓰는 작업장이 다를 때는 동일임금, 동일노동이라는 그 원칙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있습니다. 정규직은 임금을 100을 받는다면 비정규직은 6, 70도 못 받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없애라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많이 뽑아버리면 우리나라는 해고의 자유가 세계에서 가장 하기 힘든 나라예요. 해고를 하기가 힘든 나라예요. 그런데 해고를 하기가 힘드니까 정규직을 안 뽑아요. 비정규직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같은 일을 시키고도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차등이 와요. 그래서 정부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에서는 그게 강요가 안 되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자, 기업에서 예를 들어 그 이야기를 마저 하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없애겠다 그래 공략하지 말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그런 그 노동정책은 노동계획을 하자 이 말이에요. 독일의 메르켈이 지금 독일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거는 메르켈 이전에 사회민주당인가 그 당수했던 슈레더가 하르츠 계획을 했어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고용이 정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메르켈이 독일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제 이야기는 정부에서 기업에 강요를 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없애라 강요하기 전에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 같은 것을 좀 하면 독일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못들 알고 있는데 꼭 그런 맥락에서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일 상황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1년에 3개월만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1년 고용을 해요. 1년치 봉급을 줬단 말이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 사람들 3개월 고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개월 때 임금을 70% 주지는 않아요. 더 주지. 우리도 그렇게 간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별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차별? 그러니까 임금 차별이라든지 그러니까 같은 일을 동일 하는데 노동인데 임금 차별한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자동차 공장의 롤링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예. 하나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100이고 하나는 70이다라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그러면은 고용 유연화를 위한 거냐? 그건 아니라 임금 착취를 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 비정규직일 때는 오히려 임금을 더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계약 끝나게 되면 노는 시간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산업 예비군인 거잖아요. 그 상태 속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을 더 줘야 되는데 우리는 고용 유연화 때문에 쓰는 게 아니거든요. 비정규직으로 하면 일단 임금을 후려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자꾸 하르츠 개혁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만 부각시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네, 교수님. 지금 아마 같은 라인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하는 사례는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가 현상을 조사해 보진 않았는데. 심지어 그런 예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그 징표가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니, 정규직, 어떤 비정규직이라는 경우가 하면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게 일종의 프리랜서 개념이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정말 프리랜서냐 말이죠. 비정규직이. 네.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마 협력업체들에서는 비정규직이 많을 거예요. 그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본사에서는 비정규직 채용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거는 노조가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건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사실은 편법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식의 비난을 갖다가 협력업체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정규직이야.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가 구조적 분업이 그렇게 됐거든. 사회 구조적 분업이.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잘 살아요. 노동자들도 잘 살아. 그건 이미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 노동운동 도와줄 때도 현대자동차에서 노동자들이 상경투쟁한대. 그래서 야 서울역으로 환영 가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그러더라. 다들 자기 자가용 몰고 오더라. 술 먹고 술값 내려 그랬더니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술값 내. 이미 30년 전 40년 이게 89년이니까 이미 그랬거든요. 거기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얘기를 치는 거냐면은 그런 식으로 협력업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다 넘기고 그다음에 거기다 뭘 하냐면 안전, 리스크도 다 글로 넘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사고 나는 게 대부분 다 그런 일이잖아요. 대기업은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러고서. 아니요. 이런 사회에 대해서 보수주의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협력업체에 넘기는 그거는 기업에서 자기들이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아마 정부에서 우리나라 법제에서 많이 제한하고 있을 거예요. 위험한 일 하였을 경우에 산재사고 책임을 최근에는 그 원청회사에 묻는 그 제도도 도입을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거 찬성했나요? 반대했나요? 그 제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당 부분 다 보면 반대를 했거든요. 꼭 다 찬성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프리보팅이었을 겁니다. 이럴 때 보수가 저는 그렇게 이럴 때 보수가 제대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낡은 보수가 옛날에 극우 반공주의 보수에다가 시장 만능주의 보수거든요. 요즘 얘기 나는 게 이제 공동체주의 보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김웅 의원이 그 얘기했으나 울림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보수는 정말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뭐 오답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준석이 님은 이래가지고. 교수님, 대한민국에 반공보수 없습니다. 지금 반공보수가 없어진 지가 전두환 정권 끝나면서 반공보수는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보수 진영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학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거고 또 최근에 이야기하는 거구라는 개념도 쉽게 태극기 세력을 거구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거구라는 게 정체적인 의미로 전체주의 아닙니까? 태극기 세력이 어떻게 전체주의입니까? 에? 나는 그 이야기를 냈어요. 그 사람은 아스팔트 보수다. 에? 옛날에 노무현 시절에 아스팔트 보수가 대령연합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분들이 노무현 정권에 사실상 거리에서 항거하던 스트리트 파이터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명박 정권 탄생의 배경이 된 것도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거구는 없어요. 극좌는 있어도. 나는 거구는 없다. 전체주의자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거구라는 게 히틀러, 나치, 무솔리니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을 거구라고 정치학에서 이야기하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구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 노선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민주노총이 그렇게 검열한 좌파 정책을 추구를 하던 노조 정책을 추구하더라도 민주당은 민주노총을 배척을 하지 않습니다. 포용은 하되 그 정책은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도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흡수는 하되 정책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응? 민주당은 심지어 그러면 자기하고 노선 다른 그 극자 노선 걷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이제 손 끊고 정권을 운영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구 그 용어를 사용해서 절연해라. 나 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 극좌는 있지만 극우는 없다는 것 자체가 이제 편향을 보여주는 거고
어느 사회나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예를 들어 극좌 중에 극좌 또 테러리스트, 극우 테러리스트 대한민국은 다행히도 그런 식의 폭력을 사용하는 테러리스트 뭐랄까 극단적인 집단은 없다는 거지만 극단적인 집단이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전두환은 극우입니까? 멀쩡한 자유민주주의자입니까? 그거는 전체주의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예컨대 아직도 전두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로 돌아갔은 거 30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뭐 삼천교육대로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 각 진영 내에서 그다음에 이쪽도 보면 이른바 주사파들이 있죠. 예컨대 뭐 이석기 뭐 이런 그렇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각 진영 내에서 과잉 대표되지 않게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다 뭐 김일성 만세 부르든 뭐 누구 만세를 부르든 뭐 전두환 만세를 부르든 저는 오케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5.18 왜곡법이라든지 또는 뭐 극우기 뭐 이번에 5.길기 이런 법은 굉장히 반자유주의적 법이라고 보면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세력들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반공구가 없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게 된 거예요. 요번 선거 때 태극기가 안 나왔잖아요. 유세. 태극기가 안 나온 거고 이분들이 이제 안 거죠. 왜냐하면은 모여서 하는 게 왜냐하면 시위를 한다는 게 남들한테 호응을 받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까지 시위를 하면 자기들 분풀이만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난 겁내서 못 가겠는 거야. 딱 지나가는데 진군이다! 그러면서 막 때리려고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그 광화문 집회 있었잖아요. 조국 때. 내가 정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겠더라고. 아마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내가 태극기 부대랑 같이 가? 그럼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요번에 이제 그분들이 태극기를 안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위가 그래도 뭐 청년들도 막 와가지고 하고 그렇게 만든 게 저는 이제 보수의 발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분들도 애국심은 난 의심하지 않아요. 그분들 정말 자기가 애국하긴 그리고 때로는 존경스러워. 그분들 다 가난한 분들이거든요. 저는 하다 보니까 집에서 그 페이지 집는 그 리어커 있잖아요. 그걸 끌고 가는 뭐랄까 박스가 잔뜩 쌓여있는데 그걸 힘들게 끌고 가는데 거기다 태극기를 달아놨더라고요. 내가 그때 막 찌였죠. 찡하면서 막 마음이 아프면서 하여튼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 애국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식을 표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보수지. 그렇죠. 그들에게 편승해가지고 막 증오를 붙이고 막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하면 안 되죠. 예. 제가 예를 들은 거는 극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같은 사람은 나는 극자라고 봤죠. 경기동부연합이죠. 이석기 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하여튼 그 지역 걔네들 중에서도 하여튼 거기는 그냥 예. 나는 그 극자라고 아까 이야기할 때는 경기동부연합의 이석기 씨 같은 경우 그분들은 이제 극자라는 개념을 했는데 태극기 하시는 분들은 거부라고 보기는 좀 그가죠. 그러나 그분들의 주장이 추가되는 보수 진영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도 끌어안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이 소위 극자 노선 걷는 사람을 배척은 하지 않잖아요. 그냥 같이 끌고 가되 그 사람들한테 주도권만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거죠. 예.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저는 제 생각은 분명히 다르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정치 평론하는 것도 그놈의 주사파랑 싸우면서 했거든요. 처음 글이 주체사상 비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정통좌파인데 아니 문건이 달라요. 우리는 뭐 막스 보면 자본론 그러면 재생산 표식도 나오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잖아요. 이걸 딱 보니까 김일성 장군 항일무투사인데 이거 막 동화책이야. 막 무협지야. 그래서 아니 이거는 이성의 파괴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 또 그들은 그게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건 내가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열정이 때로는 부러운 게 있는 게 야, 니들 그 민주당 가가지고 먹힐 텐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만 확실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그 어떤 거냐면 그 왜 그 빨치산 중에서도 막 전향하라 50년씩 견디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난 이런 분들은 인간적으로 존경을 해요. 난 그 신념에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야 나한테도 저런 신념 그러니까 의지와 강도가 있을 정도의 그게 있느냐. 근데 그런 거라는 거죠. 다만 그게 각 진영의
과잉 대표하거나 주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요번 선거에서 이긴 것도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이 이제 붙었잖아요. 네. 이번 선거에서 이긴 거는 저는 LH라고 봅니다. 결국은 LH 전까지는 박영선 후보가 딴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LH 사건 터지고 부동산에 대한 분노, 아까 말씀하신 자산 소득자들의 탐욕, 그 분노가 시민들을 분노케 했죠. 그래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도 투표를 할 것이다. 그 민주당 자체가 게임이 안 된다. LH 사태로 분도 투표를 할 것이다. 그래 했는데 나중에 깨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 대구 부대가 안 나와서 된 게 아니고 소위 분노 투표 때문에 LH 사태가 이번 선거를 가름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제 이런 거죠. 봅니다. 조국 사태부터 계속 누적된 게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도 이번 터진 게 아니에요. 네. 그 전에도 있었고, 사실 LH 사건은 부동산에서 본령이 아니에요. 본령이 아니잖아요. 그 몇몇 사람이 장난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트리거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방아쇠가 되고 그걸 통해서 임계점을 넘은 거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만약 그동안에 이 쌓여왔던 이게 없다고 한다면 그 임계점을 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까지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또 과대평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LH가 없어도 크게 이기진 못했어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봤고, 그거 왜 그러냐면 중도층이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그래 우리 막 갈 거야. 근데 그렇다고 니들이 쟤들한테 붙을 거야? 그거였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거든요. 저한테도 그러는 게, 교수님 말은 다 맞는데 그래도 쟤네들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설득했냐면, 민주주의라는 게 이쪽이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민주주의지, 이쪽이 아닌데도 저쪽으로 못 간다는 게 민주주의냐 독재지, 이렇게 설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건데 이번에 흔쾌히 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변한 데는 뭐냐면 그동안에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 애를 썼고 그것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또 일정한 부분이 있었던 게 중요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나아갈 길은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 교수님, 거꾸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전공이니까 네.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중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도라는 것은 스윙보터층이고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보통 30, 그 다음에 여기 40%의 중도층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이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안보 정책에서는 뭐 보수를 찍었다가 경제 정책에서는 이쪽을 찍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스윙보터계층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도를 위한 정책이 있습니까? 중도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보수의, 그러니까 레이코프가 말한 그 프레임 이론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중도주의라는 이념은 없다. 네. 중도주의라는 이념은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보수가 자기 보수 이념을 가지고 그 보수 이념을 이들한테, 중도층한테 어필할 수 있게 만들어라 하는 거죠. 진보도 마찬가지죠. 진보도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 부분인데 이제까지는 보수는 그게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도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중도를 위한 정책은 사실상 없는 거죠. 중도주의가 없지만 중도를 위한 정책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아니 거죠. 중도를 위한 정책이 나는 예를 현실 들어서- 정치를 하면서 중도를 위한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예컨대 이 부분은 이거고 저 부분은 저거고 좋은 거 갖다 쓰고 실용적인 거, 이걸 중도층은 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대북관계에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뭐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뭐 이거는 또 보수는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국민의 그 정권에서 국민의 마음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때그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 실용주의. 그렇죠. 실용주의. 그걸 갖다 MB가 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기대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버스 중앙차선 만들었잖아요. 네. 그걸 딱 그건 보고, 좌파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네. 가면 된다. 네. 좌든 우든 간에 그냥, 아니 뭐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정책, 사회복지 정책도 누가 만든 거예요? 우파가 만든 거잖아요. 비스마르크가 만든 거. 그럼 우파 브랜드를 찍어버리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이른바 중도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교수님한테 들은 거는 가장 선명하게 중도에 대해서 해설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중도로 가자고 할 때 세상에 중도를 위한 정책이 어디냐? 정책 자체는 좌파 정책, 우파 정책, 평등 우선이냐, 자유 우선이냐? 뭐 거기고 그 다음에 굳이 간다는 것은 좌우를 넘나드는 실용주의, 응? 좌우에 얽매이지 않고. 그게 보통 중도층이 원해요. 왜냐하면은 이쪽에 보통 그 보수든 저쪽이든 간에 이미 설득당한 사람들은 사안을 대개는 이념적으로 보거든요. 저는 아이디올로지 레이딩이라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안을 있는 심지어는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은 표창장이 진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까지 자기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현실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정책도 그것을 따져보기 전에 아, 우리 편이 쓴 정책이니까 무조건 지지해. 이쪽도 마찬가지죠. 우리 편이 한 거니까 무조건 지지하는 거고 이걸 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개혁이 망가진 게 그거잖아요. 원래 개혁을 왜 하려고 했는지 다 잊어버린 거잖아요. 검찰 개혁이니 뭐니. 그렇죠. 그냥 우리 편이니까 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 검찰 개혁 해야 돼. 근데 니들이 하는 건 이건 아니야. 원래 그거 아니지 않냐. 원래 검찰이 공정해 돼가지고 이쪽에 칼 댔으면 이쪽에도 똑같이 칼을 대고 말이지. 그 다음에 무리한 수사? 그거 지금 안 하고 좀 인권 수사 좀 하고. 그게 말하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완전히 거꾸로 갔단 말이죠. 완전히 그냥 내로남불로 가고 그 다음에 가혹한 인권 수사? 없앤다는데 지들은 더 하잖아요. 윤석열 몇 년 전까지 끌고 내가지고 막 결국 기소시키고 그 다음에 한동훈 뭐 잡아놓기 위해서 막 플라잉 어택을 하고 지들이 문제로 삼았던 그걸 다 한다는 걸. 그러니까 중도층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그랬거든요. 검찰개혁 찬송한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하지만 저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건 그 사람들 아이디올로지 레이든 됐고 정책을 정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념적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 있을 경우에는 중도층을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되게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중도주의에 대한 생각이 저하고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진보거든요. 제 포지션은 항상 진보고 제 포지션은 평등주의자고 포지션을 하지만은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그 중도의 입장에서 내리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뭐 세상이라는 건 내 좁은 머리보다 훨씬 더 무한히 풍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물론 이제 중립적으로 취한다 하더라도 이미 편파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모든 진영에 있었어. 사실 저는 중도가 아니거든요. 이념적 지형으로 보면 저는 진보예요. 확실한 진보고 누구보다도 정의당에서도 아마 가장 확실한 진보일 겁니다. 하지만은 판단을 내릴 때는 아무리 정의당이다 하더라도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건 따져봐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사실 모든 진영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그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감성보수다. 뭐 그 이야기를 쭉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반값 아파트 법안을 통과시킬 때 청와대가 반대를 했어요. MB 때.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때도 청와대가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좌파 정책이다. 그 다음에 국적법 할 때는 그때는 야당인데 당내에서 한나라당 시절에 극렬히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보고 당내에서 좌파라고 어느 경제신문에는 2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반값 아파트 법안이 왜 이게 엉터리냐, 좌파 정책이냐 비난을 받을 정도로 좌파 정책을 펴는 것을 그 당시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당내에서도 비난받고.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이 모든 당에 다 계셔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요. 민주당에도 보수 우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좋고 우리 당에서도 좌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좋고 또 과거에는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그 개념으로 정치해야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당의 모 후보는 그 노선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 알아요. 어떤 분인지. 근데 며칠 전에 방송에서 뵀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좌우를 넘나드는
그 소위 국익 우선 실용주의가 나라의 이익이 되느냐, 국민의 이익이 되느냐, 그런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하는 것이 좌우를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그 노선이 되지, 어느 특정 노선에 집착을 해서 나라 운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거든. 늘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 보니까 나는 강성 우파가 돼 있어요. 우파는 나는 정통 보수주의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정책을 펼 때는 말씀하신 대로 나라의 이익이 되면 좌파 정책도 그건 도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파 정책도 도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또 특히 MB 시절에는 자기가 중도 실용 노선을 1000명까지 했어요. 근데 그걸 그냥 그래가지고 또 보복하고, 나 그때 학교에서 막 그 털리고 말이지. 학교 강의 못하게 만든 다음에 2학기 때에서 강의를 못했는데, 그 다음에는 2학기 때 강의 안 하고 왜 또 봉급을 받아갔냐고. 저는 원래 연구 교수였거든.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뭐죠, 박근혜 정권 되니까 또 블랙리스트, 그래서 별 4개 달고, 그래서 이제 끝난다 했더니 또 이 정권은 또 학교를 치고 들어오네. 그 꼭지가 떨면서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말이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민간인에 대해서 그 권력의 폭력이라는 걸 제가 지금 본 거거든요. 야, 이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르지 않구나. 교수님한테 권력의 폭력이 자동 좀 가리지 않았네요. 아니, 치사하잖아요. 뭐냐. 근데 이제 뭐냐면 박근혜 정권은 탄압도 못해. 나한테 손해된 게 하나도 없어. 별만 달아준 거야. 그 탄압의 실력도 없고. 근데 권력의 생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탄핵 대선 끝나고 난 뒤에 1년 6개월 동안 이제 계좌 추적 당하고 통신조회 당하고 내 주변 사람들 모든 걸 탈탈 털고, 경남지사 시절에 발주했던 공사들 수십 건도 아니죠. 수백 건을 전부 조사를 다 해봤어. 그렇게 조사를 다 해보고 할 때도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원래 권력을 쥐면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다. 한번 할 대로 해봐라. 내가 그랬는데, 저는 공직생활 기간 동안 사찰당했다고 한 번도 공개적으로 사찰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 국회의원 처음 하고 두 번째 할 때, 그때는 그 국정원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봉고차로 딱 뒤따라 왔다가 퇴근할 때 집에 가는 거 보고 집 앞에서 봉고차 딱 내릴 때 들어가면서 이제 퇴근해도 된다. 내가 집에 들어가고 다시 안 나온다. 오늘은 안 나온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권력에 정하는 지식인들이나 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사찰하는 거는 그건 정권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로 좀 조금 질문을 좀 드리면 시간이 좀 다 갔죠?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당대회 말씀하시죠. 정권하고 싸웠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보수로 거듭나는 모습들을 봐서 굉장히 기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진짜 총선 때 잘 가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는 바람에 쫙 꺾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저쪽이 압승을 해버리는데, 와, 그때 그 절망감들 이런 게 느꼈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약간 비슷한 절망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안 되고 오히려 오답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돼버리고 될 것 같고,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서 보수층들이 이제 잘못된 판단을 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개입할 건 아니고, 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가는 것은, 저 책도 썼잖아요. 가는 것은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갈 것이고 그분들의 선택으로 좀 남겨놓을 건데, 우려가 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형식적 공정이라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모든 공정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시험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거.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법고시하고 그다음에 입시 시험. 아니 그건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도 또 보니까 당 뽑는데도 뭐 또 시험 보겠다 이렇게 하면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고 누가 시험 잘 보는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들을 위한 저 대치동 논술과에 그다음에 저 노량진 대선 후보 코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걸 사람들이 좀 새신으로 알고 막 환호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아, 보수층이라는 게 이 정도로 이게 현실 파악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저는 볼 땐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고 걱정이 참 많은데 그렇다고 또 그 홍 대표님 같은 분을 딱 보시면 또 이런 분이 또 대안은 아니지 않나? 솔직히 또 이것도 또 대안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도 딱 보면은 그분도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떨어진 게 그 강경 보수층에다가 호소를 했잖아요. 짜장면론 막 얘기하면서 그때 딱 보고 아 이분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역전패를 당하고 끝나서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선택 때문에 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분이 현실 인식 자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관성에서 못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렇다고 또 이쪽이 또 대안은 아니고 굉장히 깝깝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교수님 그렇습니다. 아직 복당도 안 된 상황에서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일체 어느 진영하고는 특정 진영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컷오프 당시에 어느 분이 컷오프 위기에 있다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그게 여론조사 직전에 한 번 만나서 뉴스를 만들어준 일이 있어요. 다행히 그분이 컷오프 안 되고 올라갔어요. 어떤 분이 됐습니까? 얼굴이 싹 떠오르고 있어요. 아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다 CG 넣어주세요. CG.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전당대회를 3번을 치렀습니다. 당대표를 2분 또 2등을 한 번 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당원들한테는 소구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본선이 되고 난 뒤는 이 본선의 현상은 저는 이게 나쁜 것은 아니다. 왜 아닌가 하면 이준석 현상이라는 게 별로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야당한테 바라는 게 변화와 개혁 아니냐, 변화와 혁신 아니냐, 다른 것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냐, 그런 바람의 표시 아니냐. 난 그래 이제 봅니다. 그러나 당원들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대선을 앞둔 당원들의 입장은 불안하니까 어떤 식으로 투표할지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직접 투표 행위입니다. 70%는 직접 투표 행위예요. 그래서 70%는 직접 투표 행위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직접 투표 행위는 이거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움직이는 게 지난번에 황교안 체제가 들어올 때 50대 35로 여론조사는 졌어요. 오세훈 후보가 1등 했어요. 그런데 당원 투표에서 그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다. 우선 그런 게 이제 있고,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제가 시간이 이제 오래됐죠? 네,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예, 편하게 오늘. 페미니즘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보려고. 하도 그 이준석이하고 논쟁을 하면서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교수님하고 논쟁하면서 이준석이가 떴죠. 이준석 후보가. 일조하신 거예요. 일조하신 아유, 거예요.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니, 사실 좀 억울한데. 아니 이준석 그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많은 부분은 그거예요. 변화에 대한 바람들이 있고 뭐 그게 이제 뭐 약간의 뭐 도움은 됐을지 몰라도 사실 그 덤터기를 제가 다 쓴다는 거 제가 좀 억울합니다. 아니 이준석 후보가 뜬 것은 그 진중권 교수님하고 페미니즘 논쟁으로 떴죠. 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신선한 논쟁으로. 그게
누가 옳고 그러다 문제가 아니고 신선한 논쟁으로 봤어요. 저도 그걸 자세히 지켜봤거든요. 이런 논쟁은 계속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 남성 우월주의 사회고 아시겠지만 그 전 세계 그 여성 평등 지수가 110인가 그러잖아요. 100인가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후진국 상태인 거죠.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아직은 뭐냐면 여성들 목소리보다 남성들 목소리가 더 크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결과 이런 거 딱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옳은 게 옳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너무나 백래시가 심해져가지고 뭐 GS 사태 같은 거 보면 광기잖아요 지금. 그게 기업의 경영에까지도 지금 뭐랄까 부담을 주는 상태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면 공군 요번에 사병 자살한 거 봤죠. 이게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놀랬던 거는 그 여성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그 택배 할 때 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남자 이름 있잖아요. 억세 보이는 막 이런 식의 왜냐하면 그걸 보고 찾아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택배하는 분들이 기분 나쁘대잖아요. 이렇게 문도 안 열어주고 막 삐쭉 보고 의심하고 근데 그 당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몰라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까탈스럽게 보고 저게 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OECD에서 계속 권고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게 그 정부와 그 기업의 퍼포먼스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조사 결과 남녀 평등 지수가 높아지면 높을수록 기업이든 정부든 간에 퍼포먼스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OECD에서 여성 경제 참여율을 높여야지 경제 성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제 백래시를 한다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가 앞으로 가는데 방식이 좀 다른 거잖아요. 진보는 조금만 더 가자. 약간 실험적으로 가보자. 그 보수는 좀 안전하게 가자. 이런 건데 이건 아예 그냥 백스텝 받는 거대. 문워크를 한다는 거니까. 저는 뭐 거기는 동의할 수가 없고 저는 저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뭐 남성 우월주의 사회 속에서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해봤자 저는 어차피 소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다고 해도 또 여자들이 날 잘 봐주냐 아니거든요. 너도 임마 어차피 한남충이야. 그걸 제가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더라? 뭐 맞아. 뭐 저 새끼 웬 말이냐? 갑자기 또 옳은 말 하네. 맞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밖에 못 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싸움에 같이 하는 게 진보적 가치에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양보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거든요. 갈라치는 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남녀만 갈라치는 게 아니에요. 세대도 갈라치고 예를 들어서 개혁법은 혁신안을 보면 혁신의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너 지금 공부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꼰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자기에 대한 비판을 꼰대 프레임으로 이렇게 쳐버리면서 또 연령으로 갈라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됐어. 그랬는데 그 혁신안 보셨죠? 당혁신안. 이게 무슨 개그하는 겁니까? 만담하는 겁니까? 농담하는 겁니까? 그게 되겠어요? 윤석열이 와서 시험 봐. 안철수가 와. 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높아. 그럼 합산은 어떻게 해? 이 코미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된다 해도 당의 쇄신이 되느냐? 절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능력주의거든. 시험이에요, 결국은. 시험 보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안이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딱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청년들이 느낄 또 이 좌절감들, 그렇다면 청년 정치 희망마저도 꺼트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민주당이 저렇게 나가면 이 보수의 반동, 사회의 반동을 우려한 거거든요. 저렇게 가게 되면 평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반동화되는데 그걸 우려했는데 그게 이제 이준석을 통해서 나타나 버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청년 정치 희망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게 또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또 역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저는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를 개인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들어. 꼰대야. 근데 이제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성평등 지수가 1위입니다. 아시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가 얼마나 암담한지를 말씀드려야지. 100인데. 일본 포함해서죠. 그러니까 일본 바로 미치고요. 중국에도 거기 바로 미친다고 그러거든요. 거의 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지금 우리 그 국회에 성인지 관련 예산은 토탈을 한 31조 정도 됩니다. 성인지 관련 각
그거 부처에 다 있는 게 나는 이게 이제 오기 전에 보좌관들한테 하면 그 자료를 보자. 그래 돼 있는데 저는 지금 차라리 그 페미니즘 논쟁보다도 한국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게 휴머니즘 논쟁이 아닌가. 지금 너무 사회가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지금 몰고 가니까 그게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뉴스 검색을 해보면서 어느 분야에서 뭐 어느 이익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어느 이익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그래 하면서 내가 이 문재인 대통령 힘들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게 페미니즘 논쟁으로 인해서 반페미 그 다음에 뭐 페미니즘 이런 식으로 갈라치시기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휴머니즘이라는 말 속에서 문제는 뭐냐, 그 휴머니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모든 객관적 데이터가 동일하지가 않거든요. 그걸 갖다 동일하게 묶어서 동일하게 경쟁을 해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과제로 안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다면 남성들의 반발이 있어요. 어느 사회나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게 맞지. 이 모든 걸 없었던 걸로 쳐라.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살자, 인간으로서. 이건 해법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보셨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성추행을 했는데, 얼마나 억울하면은 막 결혼을 앞두고 결혼 신고까지 하고 자살을 했겠어요.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통은 이런 고통에 대해서는 왜 그 남녀 이게 가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요거 하나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흥분을 하면서 이렇게 억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언급을 안 했냔 말이에요. 이게 공정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적어도 정치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 누가 말했잖아요. 모르면 그냥 외워라. 이게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는 기본이다라는 거죠. 기본으로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자꾸 백래시를 부추기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남자들이 왜 여성들을 공격하는지 그 진짜 원인을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들이 옛날에 거들떠도 안 보는 일자리를 가지고 여성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여성들이 시험을 더 잘 봐.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다음에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남자 자리를 뺏어서 여자한테 주고 여자 자리를 뺏어서 남자한테 주고 이런 게임이 아니라 이게 남녀가 평등해지면 윈윈 게임이거든요. GDP가 14% 올라간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자리가 늘어날 테고 그 통해서 노후가 갖는 거 이게 올바른 해법이잖아요. 근데 이걸 설득을 해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선동하고 말이지 막 얘기를 해가지고 선동하고 이거는 저는 올바른 이거 트럼피즘이지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고 봐요. 정치인은 그런 식의 정치는 퇴출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트럼프가 그래서 집권까지 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사회 저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 분야는 뭐 교수님이 전공이시니까 저는 뭐 교수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합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수님은 밖에서 보이시는 인상하고 실제로 이제 대화를 해보면 환연히 틀린데 밖에서는 교수님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오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교수님하고 말씀 이래 나눈 거는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도 그런 입법 하신 걸 제가 아마 알았을 텐데 잊어버렸는데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예. 저희들이 한국 사회가 해방되고 건국하고 산업화, 민주화 이제는 선진사회로 가야 되는 그 시점인데 이미 선진국에 물질적으로 국민소득은 3만 달러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 사회 전체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너무 요즘 양쪽 진영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선진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화두가 이제는 선진사회가 좀
됐으면 그런 생각으로 저는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을. 네. 저도 마지막 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정이 화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 정권이 잘못해온 부분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내로남불을 통해서 공정하다라는 게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공정이라는 게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는 이제 법적, 형식적 공정만이 등장했는데 이게 실질적 공정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경제적 개념의 그쪽의 공정의 개념으로 확장돼야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 말씀하신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그거 이겁니다. 저 사람들이 왜 실패했느냐? 어떻게 보게 되면 그들의 내세운 대의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실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 그렇죠. 그다음에 너희들을 없애는 게 개혁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내가 아무리 예컨대 부동산 정책도 국회 토론 한 번 없이 통과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토론이 됐으면 계속 지적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 수정이 됐고 완전하진 않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문제점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야가 토론을 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통합의 정치거든요. 저는 그 통합과 대화의 정치를 좀 보건해야 된다는 게 내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내 얘기가 반드시 옳을 수는 없다. 저 사람이 틀리지만 그 틀린 얘기 중에서 100을 틀린 얘기를 한다. 100을 얘기했을 때 99가 틀려도 하나는 맞는 얘기가 있다. 근데 그걸 나는 못 보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자세로 해서 같이 타협을 해서 만들면은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책의 집행력이 있는 거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같이 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협치고. 근데 쟤네들은 혼자 가려고 하다가 그 덤터기다 써버렸다는 거죠. 이런 식의 정치는 안 되고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동산하고 교육하고 연결돼 있지 이건 또 이렇게 연결돼 있지 부정부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털어놓고 각자 자기 진영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분도 좋은 방안들을 내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렇게 합의된 것은 정권이 교체되든 간에 약간의 방향에 약간의 미세 조정은 있다 하더라도 크게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가는 이게 돼야 된다. 이런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대권을 쥐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그 글쓰기도 이제 그만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권을 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씹을 때 막 환호하는데 사람들 기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아니거든요. 나는 그들의 환호를 바라지 않고 그들이 기쁘지 않고 그다음에 그들의 비난이 나는 슬프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냥 듣고 싶어하는 얘기하는 사람들 듣고 싶은 얘기 듣고 환호해요. 내가 딴 얘기하면 이제 바로 또 욕을 할 거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왜 제가 그때 쓴소리 했을 때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들었으면 저 지경은 안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수 중에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정말 진심을 가지고 진정을 가지고 내가 보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 말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최소한 한 번은 지금 진정성을 가지고 저 친구가 그래도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은 의심하지 마시고 꼭 받아들이는 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생각만 해주셨으면은 저는 그걸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말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중권 교수께서 책에 이런 말을 쓰셨어요. 새는 두 날개로 난다. 한쪽 날개가 찢긴 새는 날지 못한다. 사례도 마찬가지다. 오늘 보수 진보 그래도 대표 주자께서 나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두 날개가 균형감을 갖고 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균형감 있게 좀 보여주셨는데요. 때론 격렬했고 때로는 또 진지하고 근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 대표께서도 실용주의에 약간 합일점을 또 받으신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좌든 우든 공공선을 추구하는 게 우리 정치에 나갈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오늘 특별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런 기획에 흔쾌히 응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